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앞에 적혀 있는 내용을 문자로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학번, 과목명, 강좌 번호 이 순서로 010-3752-0902번으로 교수에게 문자를 발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문 시간 이어가지고 오늘은 본 강의 9번째 H.261의 압축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은 여기서는 피하고요. 오로지 그냥 원리 정도만 이제 소개하는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압축할 때 단계적으로 해야 돼요. 아주 처음에는 숲을 이렇게 보다가 점점 섹타를 보다가 점점 나무를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냇물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압축 기술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하는데 H.261은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4개의 단계로 이걸 압축 구분을 해요. 먼저 전반적인 숲은 여기 주어졌듯이 CIF 포맷이라고 그래가지고 가로 350이 세로 288개의 라인, 이걸 스캔 라인이라고 그러고 가로를 픽셀 수라 그래요. 이게 이제 원래는 NTSC로 보면 가로 한 720, 세로 한 525개, 이 자체를 4등분 정도 하면은 이 정도 돼요. 가로 352, 세로 288. 이제 요거를 하나의 픽처 레이어라 그래요. 이런 픽처 레이어를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다시 섹타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렇게 구분하는 거를 GOB 레이어라 그래요. 두 번째 GOB. 그래서 총 12개의 GOB 블록으로 나눠 GOB, 그룹 오브 블록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GOB를 해요. 이런 GOB 안에는 하나의 GOB 안에는 33개의 매크로 블록이 들어가 있어요. 가로 16개 픽셀, 세로 16개의 라인. 요걸 이제 GOB 레이어라고. 하나의 GOB에 33개의 매크로 블록이 있고, 다음에 매크로 블록 안에는 4개의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픽셀 단위로 일일이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지, 블록을 이제 가로 16개, 가로 8개, 세로 8개 해서 64개의 어떤 픽셀로 이렇게 처리를 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픽셀이 가로 352, 가로 352, 세로 288개 되면은 이거를 이제 전부 12등분을 하면은 GOB가 되고 각 GOB는 33개의 매크로 블록으로 나눠지고 이 매크로 블록은 다시 4개의 블록으로 나눠지고 그래서 개별 이렇게 블록을 우리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라고 해서 DCT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요. 자,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 주어져 있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옆에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 주어져 있는 문자로 출석 체크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숙제가 하나 있죠. 그 숙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동영상 압축에서 이제 9번째인데 오늘 설명할 내용을 하는 거예요. 압축에서 트랜스폼. 왜 이게 DCT를 해가지고 64개 중에 그 중에서 15개나 8개를 이렇게 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라는 게 변환이에요. 이 변환을 왜 하는지, 요 변환, 여기 왜 하는지 이런 거를 우리가 나타내 보자는 거죠. 이 변환을 하는 이유. 그래가지고 변환의 필요성, 변환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원리, 그 다음에 이 변환 중에 하나가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앞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이제 동영상에 접목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복습의 형태로 이해해 주면 되겠어요. 자,
출석 문자를 보내고 이제 그 숙제를 해가지고 9번째 숙제가 되는 거죠. 9번째 숙제를 이 webhard.co.kr에다가 올려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픽처 레이어에서는 픽처 스타트 코드가 있고 그 스타트 코드에 따라 가지고 헤드 코드들이 쭉 달라요. 뭐 사이즈는 얼마고 뭐 몇 번 하고 뭐 그 다음에 길이가 얼마고 그래가지고 GOB 레이어에서 뱅글뱅글 12번 돌겠죠. GOB가 12개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의 GOB에 들어가면은 그 스타트 코드가 GOB의 GB 스타트 코드라고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헤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33번 도는 매크로 블록 이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크로 블록이 있으면은 33번. 그 중에서 하나는 매크로 블록 애드레스가 있어요. 몇 번째 매크로 블록인지. 그 다음에 매크로 블록 타입, 뭐 크기 해가지고, 즉, 헤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 있죠. 4개의 블록 있잖아요. 4개의 블록은 또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해보면은 코에피션트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트랜스폼하고 나면은 그, 변환된 그 값 자체를 코에피션트, 개수라 그래요. 시간 특성에서 이렇게 픽셀로 주어지는 거를 변환을 딱 하면 변환돼 가지고 각 주파수별로 값이 들어가 있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코에피션트라고 그래요. 이 코에피션트 이제 끝나면은 64개 중에서 몇 개를 취하고 이렇게 끝나면 엔드 오브 블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렇게 해가지고 뱅글뱅글 돌아서 결국은 하나의 픽처를 압축하는 이런 구조가 되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픽처 레이에는 PSC는 이게 픽처 스타트 코드다. 뭐 그래 20비트 길이로 돼 있고 이제 이걸 먼저 찾겠죠. 막 이렇게 쭉. 그다음에 헤드가 있고 뭐 이렇게. 다음에 GOB는 또 GOB 스타트 코드가 있고 그게 헤드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뭐. 또 여기 있으면 또 매크로가 있으면 매크로 스타트 코드가 있고 사이즈가 있고 헤드 코드가 있고 그 다음에 블록이 있으면 블록에 해당되는 코에피션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매크로 블록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시퀀스 레이어가 있고 GOB 레이어가 있고 한 GOB 안에는 매크로 블록이 33개가 있잖아요. 33개 중에 하나 이제 이 블랙 애드레스가 있겠죠. 이 매크로 블록 애드레스 몇 번째냐 33번째까지 33개가 있으니까 33개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거를 이 비트로 나타내면은 7비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비트 낭비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번은 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011, 01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1을 만날 때까지 이제 코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즉 매크로 블록의 몇 번째다 하는 거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표 5-4예요. 자, 그 다음에 매크로 블록 타입 있잖아요. 타입. 매크로 블록이 이제 뭐가 이루어져 있느냐면 인트라 픽처냐. 인트라 픽처는 한 화면 있잖아요. 기본 화면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그 프레임들을 인터 프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란지 인턴지 뭐 이런 것들을 각각 열거를 해가지고 그게 어떤 유형인지를 이렇게 부호 코드로 0001, 00000001 뭐 이렇게 해당되는 번째를 어사인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맞춰가지고 값의 범위는 어떻게 주어질 것인지. 레벨의 범위가 있으면 레벨의 범위를 마이너스 16에서 16까지, 마이너스 15에서 17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나타내요. 어떻게든지 한 비트라도 줄여가지고 몇 번째다 하는 걸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이제 이 코드 블록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매크로 블록은 블랙 앤 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CRCB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블랙 앤 화이트를 이 4개 블록이니까 4개 블록이 전부 다 어둡다. 아니면 한쪽만 어둡다. 뭐 이제 이런 거를 해가지고 패턴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총
16개 패턴 뭐 이렇게 39개의 레벨 뭐 총 그 60개의 그 패턴 형식으로 나타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은 블랙 앤 화이트를 일일이 가로 16개, 세로 16개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60개 정도만 나타내 가지고 이런 패턴 유형으로 표현을 하자.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은 역시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패턴을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여기에 주어져 있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로 16, 세로 16 해가지고 총 말이죠. 64 곱하기 하니까 꼭 256개가 돼야 되는데 256개의 그 블랙 앤 화이트를 60개의 패턴으로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아주 그 데이터를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뭐 값도 그렇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블록으로 내려오면은 블랙은 어떻게 돼요?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변환을 딱 하고 나면 변환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변환이 주어지죠? 트랜스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라플라스 트랜스폼 중에서 주파수만 이렇게 보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그러잖아요. 퓨리에. 그러니까 그 퓨리에 트랜스폼 중에서도 실제 실수 영역에서만 보면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 돼요. 그래서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디지털로 처리를 하는 것이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퓨리에 트랜스폼에서 실수값만 보는데 실수값에서 디지털로 취하는 방법이 DCT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변환해 놓으면은 시간 영역에서 막 위상도 얽히고 크기도 얽히고 막 시점도 얽히는 거를 이거를 어떤 한 블록 내에서는 64개 블록에서는 딱 주파수 성분별로 나타나는데 그게 여기 지그재그 위치별로 이 위치는 주파수예요. 각 0주파수, 1주파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파수에 해당되는 성분값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성분값들을 이 대각선일 때 가장 고주파가 돼요. 대각선일 때 29 뭐 이렇게 해서 대각선으로 해당될 때 가장 고주파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마주보고 대칭이 돼요. 실수값이기 때문에. 그럴 때 실수 요거 하나만 보관해 놓으면 나중에 역변환할 때는 요것을 카피만 하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 DC 값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0주파수, 1주파수, 2주파수 뭐 이렇게 주파수 위치를 나타내고 지그재그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요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이 전부 코에피션트예요. 이 코에피션트인데 DC분이나 저주파 있는 부분은 비트를 8비트나 4비트로 이렇게 퀀타이제이션을 해요. 잘라요. 근데 이렇게 고주파 쪽으로 갈수록 1비트나 2비트로만 나타내요. 이런 식으로 퀀타이제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값도 있지만 요 0주파수와 다른 어떤 주파수 성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여기서는 패턴을 취하는 게 아니고 코에피션트를 취하죠. 그래서 블록 단위로 픽셀 단위로 들어가 있는 거를 이 주파수로 변환하면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이라는 변환을 하면 주파수 영역이 되는데 이 주파수 영역은 이 위치별로 주파수별로 오쏘구나를 해줘요. 그러니까 오쏘구를 하니까 그 DC분 0주파수하고 저주파 부분만 취하면은 동영상에서는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숙제가 바로 그래요.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하면은 오쏘구나를 하게 돼요. 원리가. 오쏘구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한 위치의 것만 딱 취해가지고 나타내면 되는데 동영상에서는 0주파수 DC분하고 저주파 부분만 있으면은 동영상을 복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을 하면은 이 데이터, 이렇게 고주파 있는 부분은 필요 없고 0주파수와 저주파 있는 부분만 취해서 우리가 퀀타이제이션, 즉 어떤 비트 패턴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러면은 압축률을 20분의 1, 40분의 1로 이렇게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여기서 지그재그 위치는 변환하고 나면은 주파수, 오쏘고나란 주파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0주파수고, 그 다음에 주파수 1, 주파수 2, 주파수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주파수의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각 위치별로 오소고나래요. 오소고나라면은 각각 개별 값이 독립적인 값이 되기 때문에 서로 합칠 필요가 없어요. 개별적으로 고려하면.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빼가지고 나중에 역변환할 때는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상반되게 딱딱 배치를 해. 대칭되게 배치를 해가지고 인버스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 하면 그 화면 블록 픽셀 값이 나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보면은 코에피션트 값도 다양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값들을 베리어블 랭스 코드로 변환하는 그런 변환표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니까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한 비트로 쓰고 그 다음에 2비트 쓰고 3비트 쓰고 이렇게 그 비트 3비트 쓰는 비트 패턴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이 뭐냐 뭐 테이블도 나타내고 그러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시켜 놓으면은 꼭 보면은 전송이나 저장 중에 비트 에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한 비트 일어나면은 비트 에러가 일어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는 이제 비트 패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비트별로 결국은 전송하기 전에 에러 코렉팅 코드를 넣을 수 있는 더미 비트를 넣어요.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면 여기는 3비트, 여기는 2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해놓고 이제 값을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그걸 보통 이제 해밍 코렉팅 코드 뭐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값이 이 더미 비트를 패러디 비트를 중간중간에다가 데이터 이외에다 심어놓고 그게 에러가 일어나면은 수신단에서 그걸 딱 체크해가지고 에러가 일어나면 몇 번째 에러가 일어났다는 걸 알면 그걸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놓기만 하면 돼요. 이거를 에러 코렉팅 코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밍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제안을 해서 처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해밍 코렉팅 에러 코렉팅 코드, 코렉션 코드라고 그러고 또 뭐 디텍션도 한다고 그러는데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근데 그거 하는 거는 이미 다 잘 알려져 있는 거고 신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니까 여기서는 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그냥 그렇게 더미 비트를 중간중간에 심어놓고 패러디 비트 더미 추가로 비트를 심어놓고 수신단에서 그거를 체크해보면은 비트 에러가 어느 위치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그 비트를 0은 1로 1은 0으로 하면은 수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에러 코렉션 코드를 만들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보낼 때 원래 데이터만 보내질 않고요. 여기에 스타트 비트를 넣고 데이터, 영상 데이터죠. 이걸 넣고 이거를 전송하지 않고 여기에 오류 정정 부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추가로 잡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패리티 비트라고 그러는데 PARIT, 패리티 비트를 넣어가지고 수신단에서 혹시 오다가 데이터 에러가 일어나면 몇 번째 일어났는지 그거를 체크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추가해가지고 원래 데이터는 요것만 넣어주면 되는데 18비트를 더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전송을 한단 말이에요. 저장을 해요. 그래서 복원을 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통신을 한다든가 그래픽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이런 그 저장을 그냥 저장하지 않고 항상 이 왔다 갔다 할 때 뭐 번개가 친다든가 아니면 전원 코드가 순간적으로 꽂힌다든가 그러면은 에러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거를 수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H.261 압축 방법에 대한 설명을 끝내기로 하고요. 자, 이제 6장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는 MPEG-1에 대한 얘기예요. H.261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잖아요. 그 텔레커뮤니케이션 ITU라고 하는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1990년도 무렵부터 막 개발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90년도 이전에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는 동영상 압축을 한다는 것은 연구실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아니면 안 됐어요. 그나마 그걸 이용해 가지고 컴퓨테이션
사이즈라든가 이런 거가 별로 좋지도 않는 이런 컴퓨터를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북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미 ITU를 중심으로 해서 H.261을 표준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표준하는데 기술적인 한계, 컴퓨터 처리적인 한계, 뭐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가면서 했는데, 아무튼 일본이 이제 JPEG을 92년도에 이제 성공을 하고부터 90년 중반에 드디어 이제 세계의 장으로 끌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유럽과 미국이 결국은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MPEG-1이라는 동영상, 그 꿈에 그리던 거예요. 어떻게든지 활동사진을 이 컴퓨터나 집에서 영화관이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집에서 마음대로 볼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그게 이제 앞에서 배운 H.261의 기술과 또 그때의 기술 수준, 또 그것과 유럽의 어떤 기술의 원천 기술이라고 해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서 이제 만들게 돼요. 그게 이제 오늘 6장의 앞부분을 설명할 내용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MPEG-1은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H.261은 이렇게 전송, 동영상이 뭐 허술하게 나오든 어떻게 하든 전송 전용이에요. 보낼 때도 실시간, 받을 때도 실시간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 MPEG-1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가라오케다 그랬대. 그러니까 가짜 오케스트라예요. 가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노래방에서 우리 했잖아요. 노래방이나 아니면 동화구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쓰일 수 있는 그야말로 컴퓨터 전용 동영상 표준화를 만든 것이 MPEG-1이에요. 이거는 송신수신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통신용으로 만든 게 아니란 거죠. 왜? ITU는 H.261을 통신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처리 시간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받아볼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컴퓨터에 저장시켜 놨다가 불러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압축이나 가공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미디어 플레이처럼 이렇게 플레이어 할 때는 실시간으로 무료로 플레이어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MPEG-1이 이제 표준화의 그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나요? 뭐 동영상을 이렇게 멀리 보내고 뭐 텔레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노래방이라든가 집에서 비디오 게임 있죠. 비디오 게임용으로 또는 뭐 동화 구현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 H.261과 MPEG-1의 차이점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MPEG-1은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결국은 MPEG-1은 비디오 CD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저장 장치로 그 당시에 90년 중반에는 CD, 컴팩트 디스크 있잖아요. 또 요즘 VCD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요즘 잘 안 쓰죠. 그냥 메모리 스틱만 SD 메모리만 쓰면 되잖아요. 세미컨덕터 디바이스를 쓰는 SSD 메모리만 쓰면 되죠. 자, 그러면 그런 걸 쓰면 되는데 90년 중반에는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MPEG-1이 예를 들어서 상당히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CD라든가 이런 데 메모리 사이즈가 다 작아요. 그리고 플라피 디스크라 그래가지고 3.5인치 뭐 그게는 1.4MB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요즘 1GB, 2GB면은 여러분들한테 주면은 무시하는 줄 알고 받지도 않잖아요. 근데 90년 중반에는 초반에는 플라피 디스크라 그래가지고 1.4 메가바이트밖에는 안 됐다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동영상을 저장을 해서 그래도 한 편의 동영상을 볼 수 있느냐. 그거 봐요. 90년 중반, 2000년 중반, 2010년 중반. 그러면 불과 어떻게 돼요? 뭐 한 25년 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이에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 어디? 멀티미디어, 컨버전스, 융합 기술에 엄청난 기술이 가해졌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여기 뭐 일본이, 왜냐면 이 책이 이제 일본 사람이 작성한 거라서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영상 압축 기술, 이걸 통신에 이제 쓰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H.261을 쓰는 위주였어요. 연구실 위주였으면 쓸 수밖에 없었다. CD-ROM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든지 동영상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이거 DVI라는 거 있잖아요. 디지털 비디오 인포메이션 뭐 해가지고 DVI 뭐 해가지고 CD에 동화나 동영상이 저장이 될 수 있는 거는 진짜 그때는 획기적인 기술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엠페고에 참여하는데 미국과 유럽뿐만 아니고 여기에 사업자도 들어오고 대학 연구소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협력업체도 들어오고 방송사업자, 그 다음에 반도체업자. 반도체업자가 왜 필요해요? 그거를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런 기술들이 이룩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H.261 동영상 압축 기술이지만 그래도 전송 통신 전용이에요. 이것과 앞에서 이야기한 JPEG 있잖아요. JPEG과 동영상, 그러니까 이거 4장과 5장 그 내용이 결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는 이 H.261에서는 미국은 GOB라고 그러고 그룹 오브 블록을 쓰는데 여기서는 그게 쓰지 않고 GOP라는 그룹 오브 픽처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GOP라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GOP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0.5초마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한 픽처의 그룹을 0.5초 그룹으로 잡아놨다. 딱 그래가지고 이제 블록 이걸 매크로 블록도 물론 썼지만은 여기서는 매크로 블록뿐만 아니고 GOP를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도 그대로 썼어요. 그 다음에 베리어블 랭스 코드도 그냥 그대로 썼어요. 여기에 또 이 부호화를 이제 어떻게든지 블록 코딩을 해가지고 압축을 많이 높였다. 그게 H.261 또는 JPEG 뭐 여기서 쓰는 거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자, 그거 외에 비디오가 이렇게 돌 때 막 랜덤 액세스가 가능하게 했어요. 물론 0.5초 단위로 이렇게 하는 거죠. 랜덤 액세스로 0.5초 단위로 묶음을 GOP라고 그랬어요. GOB는 H.261에서 ITU-T에서 스탠다드로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돼요? 33개의 매크로 블록을 한 블록으로 잡아가지고 하는 게 GOB였죠. 그룹 오브 블록이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을 쓰는 게 아니고 GOP를 써요. 그룹 오브 픽처스라고 그래가지고 픽처 레이어를 우리는 그걸 GOP라고 그래서 15장을 0.5초요. 1초에 30장을 보낼 때 15장을 하나의 블록으로 했다. 그걸 GOP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부호화 처리를 하는데 엔코딩 하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엔코딩을 해놓으면 읽어낼 때는 미디어 플레이어나 뭐 읽어낼 때는 리얼타임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호화할 때는 되게 빨리 하도록 하고 압축하고 가공하는 이럴 때 시간을 얼마든지 허용해 주겠다. 한번 구워놓으면 읽어낼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걸 복원하는 데는 실시간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 사이즈도 좀 융통성을 가져가지고 그때는 요만한 포맷 이걸 정해놓지 않고 다양하게 확장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때는 텔레비전이 하나 표준이었는데 미국은 NTSC라고 그러고 유럽은 PAL이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NTSC 사이즈나 PAL 사이즈의 4분의 1 사이즈지만 화면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더라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전번에는 CIF라고 그래서 Common Intermediate에서 저 중간 표준으로 했잖아요. 상용화되는. 여기는 SIF라고 그래가지고 싱글 인풋 포맷이다.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하게 돼요. 그건 뒤에서 이제 계속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여기 되면은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아주 다양해진다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가 뭐예요?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또
동화 구현, 학습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쓰는 거를 우리는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적합한 그런 그 동영상 압축 기술. 이게 이제 MPEG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부터는 무빙 픽처, 동영상이죠. 무빙 픽처 엑스퍼트 그룹. EG가 많이 들어가요. JPEG도 들어갔잖아요. 전문가 그룹인데 동영상 전문 압축에 사용을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부 이제 이게 동영상도 그냥 그림 위주의 동영상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게 활동사진 뭐 이런 데 쓸 수가 있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여 기업도 많고 그래서 지금 90년도에 이게 이제 이루어지도록 했다. 여기 보니까 뭐 비디오 게임하는 업체도 있고 슈퍼컴퓨터도 있고 컴퓨터 업체도 있고 또 여기에 보여 플레이스테이션이라고 소니니 뭐 이런 데도 있고 제규어 여러분들 이런 비디오 게임 많이 써봤나요? 이제 이런 그걸 만약에 삼촌이나 누구가 이런 거를 초중고등학교 때 선물로 주면은 정말 너무 영광스러운 거였어요. 요즘 뭐 대학 들어가면 노트북 한 대씩 사준다 그러는데 그 노트북에 다 깔아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게 노트북에서 깔아서 쓸 수 있는 이유가 엔터테인먼트 할 수 있고 뭐 하는 것이 바로 MPEG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전자게임 차세대 이 차세대라는 말 뭐 그렇게 좋아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시간만 지나면 차세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술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컴퓨터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CPU에 탑재를 시켜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스탠얼론 타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막 동영상이 돌아가게 하면 노래방 기계도 우리 그 노래방에 가면 독립적인 기계가 있잖아요. 그 세팅해가지고 막 쓰듯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미국 그 각 가정에 이 게임기 업체들이 각 가정의 나라 국가별로 엄청나게 이제 표준화를 자기 나름대로 표준화요. 이거 가지고 이 비디오 게임 팩들을 막 해요. 그래도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게임 가게가 아직도 되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000년도에 딱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90년 중반이죠. 90년 중반에 MPEG이 딱 되면서 이게 컴퓨터끼리 통신을 하면서 인터넷 게임 기술이 그게 누구가 주도했느냐? 우리나라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 젊은 사람들이 벤처 기업을 만들어서 그래서 뭐 무슨 인터넷 게임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게임 하면서 무기니 뭐니 이렇게 신재료 뭐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막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갖추어지게 된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MPEG이 표준화돼 가지고 그게 상용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손재주가 있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학력이 높고 그리고 또 이게 손재주가 좋아 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에 이 컴퓨터를 만드는 기술은 없지만 컴퓨터의 어떤 오리지널리티는 없지만 그거를 가공하고 처리하는 코딩, 엔코딩 기술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MPEG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컨텐츠를 가공하고 그것을 막 서로 주고받고 무게 사고 팔고 하는 게 컨텐츠 가공 기술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90년 중반만 하더라도 초중반만 하더라도 미국 뭐 이런 쪽에서는 이 팩을 쓰는 스탠얼론 타입이었는데 이 MPEG이 만들어지고부터는 이거를 이제 인터넷으로 막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기술. 그래서 인터넷 게임 기술이 우리나라가 주도하게 됐다. 그게 바로 MPEG 표준화 기술 때문이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MPEG 압축하는 걸 알라는 게 아니고 요걸 활용해 가지고 컨텐츠 가공하는 거를 다양하게 쓰면은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유명한 스탠얼론 게임기 회사예요. 아스키, 뭐 미국 IBM, 다음에 GCT, 소니, 그 다음에 무슨
빅타, 뭐 이런 것들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를 하나 잡아야 되잖아요. H.26이 뭐예요? 너무 영상이 엉성하다는 거예요. 동영상이. 되기는 되더라도 동영상이 엉성하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해놨어요. H.26은 ITU,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영상 통신 기술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멀리 있는 사람과 주고받으려고 동영상. 근데 MPEG-1은 그냥 컴퓨터 전용, 저장 전용 그 동영상 처리 표준화다. 다음에 BPS는 이거는 이 전화기 라인을 쓰기 때문에 64kbps가 몇 배 했느냐? 왜 2B 플러스 D 그래가지고 이야기했었잖아요. JPEG 뭐 이렇게 H.26의 그 ISDN 기술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1.5mbps 정도로 동영상을 보낸다.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거는 통신에서 쓰는 거지만 이거는 GOP를 찾아요. 0.5초 단위로 헤드를 찾아가지고 이 픽처 그룹 단위로 스타팅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영상 타입은 그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면은 그냥 CIF를 썼지만 여기는 일반 상용화되는 SIF 포맷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다. 다음에 예측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예측 구조가 이제 순방향만 썼는데 여기서는 프리딕션 테크놀로지에서 쌍방을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올 때 저장 위주로가 돼 있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저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와 과거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전송되어 오는 순으로 하면은 과거만 가지고 현재를 예측을 했는데 어차피 저장만 돼 있으면은 미래와 과거를 통해 가지고 현재를 예측하면 훨씬 더 예측이 잘 되죠. 이런 거를 우리는 쌍방 예측 기술이라고 그래요. 바이디렉셔널 프리딕션 방법이다. 이런 방법을 써요. 이제 블록 다리도 역시 매크로 블록을 쓰는데 여기서 매크로 블록 익스텐션까지도 쓰고 있다. 컨타이제이션도 역시 뭐 베리어블 랭스나 뭐 이런 것도 루프 필터를 쓰지 않아요. 이거는 예측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쌍방 예측으로 해가지고 루프 필터 같은 거 없애버리고 순수하게 그냥 신호 처리 코딩 기술로 모델링을 했다. 그 다음에 역시 디스크릿 코사인 트랜스폼은 여기서도 블록 코딩 단위로 하지 픽셀 단위로 압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한 GOP 개념을 하나 소개하도록 할게요. GOP는 뭐냐면은 우리가 1초에 30장이 갖춰지는데 15장만 딱 취하면은 그거를 우리가 0.5초가 되겠죠. 0.5초 단위로 영상, 동영상 프레임을 모아놓은 거를 우리는 그룹 오브 픽처스라고 그래요. 0.5초 정도로. 그럼 왜 0.5초로 모아놨느냐? 우리가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봤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대학 다닐 때는 한국 영화를 보면은 너무 지루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나리오를 알게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졸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대를 갖고 보는 영상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픽처, 헐리우드 영화예요. 알겠죠? 무비 자체를 헐리우드 동영상을 봐요. 영화관에 가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게 디졸브라 그래서 장면 전환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카메라를 세팅해 놓으면은 계속해서 그 위치에서 찍어요. 바뀌어봐야 서로 말 주고받을 때 동일한 사람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찍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헐리우드 무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뭐 한 몇 초 내로 장면을 딱딱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예측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 영화 영화 장면을 보면은 한국 영화는 내가 잘할 때 한국 영화는 그 다음 장면을 계속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울다가 이제 헤어지겠거니 이런 걸 예측을 하니까 얼마나 지겨워요. 여러분들이 초중고등학교 때 선행학습을 많이 해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는 전부 자는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장면을 깨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많이 보든지 아니면 처음 보는 사람은 장면 전환을 자꾸 해줘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지도 교수님이, 어떤 사람이 아니고 지도 교수님이 그거를 조사를 해봤더니만은 2시간짜리 이 영화에서 우리나라 영화는 한 1500번에서 1800번 정도로 장면 전환을 하는데 헐리우드 영화는 이거의 2배 이상 하더라. 2500번에서 3000번 정도 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 그 다음에 뭐겠지 그러면 장면을 딱 바꿔가지고 딴 걸로 해버려. 바꿀 게 없으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장면이 땅에서 올라가고 옆에서 밀고 뭐 해가지고 장면을 막 그냥 계속 움직여주면은 이 졸릴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측 불가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해요. 그러면 이 장면 전환을 또 너무 자주 해버리면 눈이 어지러워가지고 이 동영상을 못 본다 그래요. 그러면 장면 전환이 아무리 빨리 일어나더라도 1초에 한 번 이상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대한 빨리 일어나는 게 1회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이키스트 샘플링 세어럼이라고 해서 2번 이상만 일어나는 걸로 고려를 해주면 2배. 2Hz 이상으로 고려하면 되는데 2Hz가 0.5초예요. 이거를 1초에 2번 이상만 고려해주면 되는데 그게 0.5초에 한 번씩이다. 그래서 그 그룹으로 한 것이 그룹 오브 픽처스예요. 오늘은 아주 중요한 GOP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오늘 강의 여기로 마감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